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차원이 다른 시사 프로그램 오창익의 뉴스 공감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침 7시 행복을 여는 아침을 진행하는 아나운서 김지현입니다. 네, 고정 코너죠. 광해의 토론자들 수요일마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하은기 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기입니다. 네, 잘들 지내셔요? 네, 뭐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뭐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노력하면 되죠. 일단 기분 좋은 소식인가요? 오징어 게임 예미상 6관왕 이런 얘기를 하는데 두 분 어떻게 보셔요? 저는 감회가 좀 남다르죠. 아, 그래요? 왜냐면 동네요, 쌍문동. 그렇죠. 예, 제가 아마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오징어 게임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 저희 도봉갑 지역에 있는 쌍문동이거든요. 네. 실제로 그 촬영지가 저희 백운시장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엄청나게 그 자랑스러운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쌍문동의 모습으로 전 세계에 알려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쌍문동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데에 대해서는 제가 그 동네의 당협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좀 큰 오늘 기쁨을 아침에 현수막도 몇 개 붙고 그랬습니까? 아니 동네? 그것까지는 안 아직 했습니다. 예. 아닙니까? 네. 뭐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이나 다 뭐 비슷한 것 같은데요.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인정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되게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인데 일단은 그게 메시지를 보면 어쨌든 한국이 갖고 있는 문제들 불평등이라든가 무한 경쟁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구 사회에 있는 시민들도 다 공감을 해주기 시작했다는 차원에서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 됐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진국형 문제를 풀기 위해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내용도 봐야 된다. 또 하나는 아카데미가 됐든 에미상이 됐든 또는 칸 영화제든 뭐든 간에 이제 다른 나라 가서 무슨 상 받았다고 우리가 되게 기분 좋아하고 신문 일면에 일제히 내는 거는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 정말 중요한 일이긴 한데 네. 이제는 좀 덤덤하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 아닌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남들의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네.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의 컴플렉스 같은 것도 있고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쌍문동 주민들께는 축하 인사드리고요. 자, 국민의힘 방금도 김병민 비대위원 모셔서 이야기 나눴는데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자, 순항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당내에서는. 의견이 많이 갈리고 앞서서 이제 김병민 비대위원께서는 순항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방송 내용을 못 들었긴 하지만 순항한다고 예상하셨습니다. 근데 반면에 저는 그렇게 녹록치는 않아 보입니다. 예, 그 전에도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 비상 상황이라고 그 전에도 규정했던 부분이 법원의 입장에서는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거였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 자체가 바뀌었느냐?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정의하는 당원 당규가 바뀐 거죠. 그것이 바뀐 거라고 규정하던데요. 그래서 이번은 인용을 안 할 거고 기각할 거다. 그런데 네. 그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내부의 자치 내규에 따라서 바꾼 것이지 그것이 말하자면은 그 우리 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인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지는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헌법 가치를 위배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황 정의만 내규로서 이것은 비상 상황이다라고 정의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법리적인 검토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전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을 때와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법리적인 내용들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저는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그랬나요? 이준석 대표가 이번 가처분은 쉬운 재판이 될 거다라고 얘기한 게 같은 맥락이겠네요. 게다가요. 그러니까 네, 그 게다가. 비상 상황을 규정하는 당원 당규만 바뀐 것이고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준석 대표가 확신을 갖고 있는 한 가지 포인트일 것이고 네. 두 번째 포인트는 그 당원 당규 개정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사후입법을 통해서 특정인의 지위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이 두 가지가 같이 아마 법원에서는 고려를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번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근거에다가
추가 근거 하나가 더 생긴 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용할 근거가 더 생겼다. 그렇죠. 이제 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준석 대표가 조금 더 쉬운 가처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 하위원님은 옛날 일본 격투 만화에 보면 이런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너는 이미 죽어 있다.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국민의힘은 유명한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비대위원회는 이미 네. 망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뭐 김재수 위원장님 말씀에 전 거의 다 동의하는데요. 네.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했을 때 그 결정문을 보면 핵심은 이겁니다. 당원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뽑은 당대표를 이런 식으로 몰아내면 안 된다. 이러면 이준석 당대표한테 뭐 심대한 피해를 미친다. 이건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전으로 돌아가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비유를 하자면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뽑았는데 그 대의 기간에서 대의 기간끼리 그냥 뭐 규정 몇 개 바꿔가지고 대통령 탄핵한다 그러면 그걸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미 법원에서 명확하게 결론을 내린 부분을 똑같이 그 망해 있는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좀 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말라고 인용을 했는데 똑같은 일을 하면 똑같은 결과가 전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망해 있는 채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또 다시 국민의힘은 내용에 휩싸이게 되고 그때는 정말로 심각한 책임론 공방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자초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자초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일을 만들 수 있냐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건 당연한 수순 아닐까요?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막 그 농담 삼아 하는 N차 비대위가 뜰 것이다. 뭐 3차, 4차, 5차 나올 것이다. 이렇게는 아마 안 갈 겁니다. 왜냐하면 네. 당 자체가 우스운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뭐 N차 비대위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만약에 이번에 2차 비대위가 좌절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비대위 체제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빠르게 발족해서 차기 전대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지도 체제를 선회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당내 최고 의결 기구는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저 당원 당규를 찾아보면 일단은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서 직무대행을 하게 하면 일단은 가처분 인용문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자신이 있다면 당원에 명시되어 있는 당원 소환제를 통해서 윤석 대표를 날리면 됩니다. 진짜로 날리고 싶고 자신이 있다면. 근데 그런 절차는 지금 진행하지 않고 본인이 아마 자신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규정을 바꿔서 소급입법처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민주적 절차도 위반하는 것이고 뭐 원칙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결론이 나올 거다. 당원 소환을 하면 결과도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이준석 대표도 만만치 않은 득표력이 있을 것 같아서 과정 자체가 좀 힘들다고 판단한 거겠죠? 원래 민주적 절차는 그렇게 힘들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쉽지 않죠. 이제 그 당원 소환제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탄핵과 거의 제일 가까운 그 우리 당원 당규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인데, 그러니까 당 대표로 몰아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절차인 건데, 근데 그것이 뭐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근데 뭐 사실 전국이나 상임 전국위를 열어서 당원 당규 개정하는 거는 뭐 부담스럽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뭐 역시 부담스러운 일이고 윤리위에서 당 대표를 징계하는 초유의 사태도 일어났던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제 생각에는 이것을 계속 정치로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준석 대표에게도 정치로 풀어낼 수 있는 기회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좀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딱 말씀하신 당원 소환제 같은 거예요. 정말 이준석 대표가 당원 소환제를 통해서 우리 당원들의 판단에 맡겨서 저 사람 진짜 안 되겠다, 내보내야 되겠다 하면 우리 당원들이 동참해 주실 것이고요. 전국위원회가 통과됐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차기 전대에 출마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남겨두시고, 이준석 대표가 참여했는데 당대표도 모두 아무것도 안 되면 정치적으로 평가가 끝난 것이거든요. 그럼 이준석 대표가 일단 가처분 신청을 할 이유도 없고 정치적으로도 목소리도 엄청 작아질 수밖에 없는데 왜 정치적인 평가를 두려워하면서 계속 사법적인 절차로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려고 하는지, 그다음에 당원 당규를 우회해서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려고 하는지, 이러다 보면 당연히 그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부작용 그 중에 부작용이 하나가 가처분 인용이잖아요. 그런 거죠. 네. 네. 2차 비대위로 간 거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 국민들이 왜 안 하죠? 그러면? 지금 네. 국민들이 그 국민의힘의 비대위를 보면서 잘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살아남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를 지금 기대하고 있잖아요. 이 자체가 이미 망해 있는 거예요. 이건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라는 방증인데
본인들의 상황 논리에 너무 빠져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객관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럴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풀어내는 게 정답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 거죠.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제 2차 비대위가 좌절되면 정말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지도 체제를 안정시켜야 될 테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전국위를 열어서 보궐선거를 통해 부족한 최고위원을 채우는 방식 하나이거나 아니면 최대한 전당준비위원회를 꾸려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차기 지도부를 띄우거나 이 두 가지 방법밖에 남아있는 카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하여튼 정부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많이 하고 싶은데 일단 여당이 안정되지 못한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요. 하여튼 뭔가 어려울수록 원칙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두 분 말씀 새기면서 다음으로 가보죠.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섭니다. 두 번째인데 이번엔 세 나라를 가게 되죠. 영국은 뭐 갑자기 생긴 일정이고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물론 가냐 안 가냐라는 선택은 있는 것 같고 여론의 관심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동행 여부로 자꾸 쏠리는 것 같은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엔 하 대변인부터. 지금 이게 영부인이 가느냐 마느냐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당연히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는데 영부인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화제로 나오는 이 상황 자체가 지금 문제적 상황이라는 방증이에요. 제가 평시에 영부인이 대통령과 같이 순방 가고 뭐 영국 여왕 장례식장 가고 조문하는데 이 갑론을박이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얘기에 대해서. 근데 지금 뭔가 엄청난 잘못인 것처럼 다뤄지는 이 상황을 만든 게 지금 대통령과 영부인들이잖아요. 영부인 본인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문제적인 상황이라는 걸 본인들이 인식을 하고 이 근본을 지금 개선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겁니다. 이를테면은 지금 유엔 가서도 김건희 여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고 사실 뭐 장례식장 가서 할 수 있는 외교적 활동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실수만 안 하면 다행인 거잖아요. 근데 돌아와서는 다시 뭐 외교적 어떤 성과보다는 김건희 여사의 뭐 패션 문제라던가 이런 거에 더 많은 화제가 집중될 거라는 건 약간 뻔하게 예상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장신구 문제 뭐 예. 이런 거요. 네. 지난번에 나토 순방 때도 그랬잖아요. 갔다 와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슈들이 잠식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대통령에게도 부담이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안 가는 게 좋지 않냐라는 말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그 부담이 작동하지 않게끔 정상화를 시키는 게 먼저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지금 가고 안 가고는 부차적인 문제다 그렇게 봅니다. 가고 안 가고는 부차적인 문제다. 이런 논란이 야기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김 의원 어떻게 보세요? 뭐 비슷하게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장례식까지는 오히려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 우호국이고 또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상징하는 바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차원에서도 뭐 최상의 예우를 갖춰서 대통령 내외 같이 방문해서 조의를 표하는 것도 저는 뭐 외교적으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유엔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최근에 마침 또 뉴스타파의 보도에 의해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고 그 때문에 추석 민심에서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해야 된다는 여론도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네, 과반이었죠. 예, 꽤 높은 상황이어가지고 아직까지는 그 시끌시끌한 것들이 잠잠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그게 부담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오히려 유엔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도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나 우리가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미 정상회담이나 사실 논의해야 될 현안들이 굉장히 많고 국민들의 어떤 뭐 삶과도 직결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에 가려지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 필요는 없다.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사실 추석 인사에 대통령 내외께서 국민들께 건넨 영상 인사가 있었는데 네. 그때는 김건희 여사가 왜 말을 안 하냐고 또 이렇게 구설수가 나고 그랬었어요. 말을 하면 말을 한다고 논란이 생기고 말을 안 하면 말을 안 한다고 논란이 생기는 그러면 상황이잖아요. 존재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거네요. 지금 말을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라면. 지금 상황이 좀 시국이 약간 그런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특검법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들이 조금 소강 상태가 되면 다시 김건희 여사가 등장을 하셔서 대통령의 배우자로서의 역할들을 외교적으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영국은 같이 가고 미국부터는 실무 방문이기 때문에 대통령 부인은 돌아오시고 하는 것도
뭐 이런 논란을 조금이라도 잠재우는 방법인데 대통령실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지켜볼 일이고요. 정규 방송은 지금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유튜브 후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로 광야의 토론자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하원기 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하원기입니다. 네,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도 나오셨습니다. 네, 도봉구에서 온 김재성입니다. 네, 도봉구를 강조하십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뭐 도봉구의 날입니다. 네. 감독이 쌍문동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쌍문동 출신이 아닙니까? 배경이 배경이 그런데 네. 저 누굽니까? 우리 유명한 영화 배우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서 국민 여러분 이정재. 죄송합니다. 이정재가 극 중에서 쌍문동 그 사람 맞습니다. 맞는데 네, 네. 감독이 쌍문동 사람은 아닌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네, 못했습니다. 저도, 네, 네. 잘 몰라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좋습니다. 방금 김재섭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영국 방문은 부부 동반으로 가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는 돌아오는 게 좋다. 이런 건 해법이라고 보세요, 하은기 대변인은. 저는 네. 그뿐만 아니라 외교 현장에 그 잘 기획을 해서 잘 하시면 영부인이 가는 거 가지고 시비 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는 게 맞냐 안 맞냐라는 이 논란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영부인이 원래 대선 시절에는 영부인으로서의 역할 말고 그냥 아내로서의 역할만 하겠다라고 조용한 약속을 내조란 표현을 썼죠. 약속을 했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관련해서 계속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해소가 안 된 상황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 뭐 맨날 건건이 이슈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돌파할지를 모색하는 것보다 방금 그 김재섭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소강 상태가 좀 지나가고 체계를 갖추고 시스템 안에 들어오셔서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하면 될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당론으로 김건희 특검이라는 걸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하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만약에 평시였으면 이거 저희 당을 좀 비판했을 겁니다. 네. 원래 집권 4개월 차 정권의 영부인에게 특검하자고 하면 국민들이 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과하다고 생각하는 게 임계를 넘어가면 역풍이 불게 되죠. 근데 지금은 역풍이 전혀 불고 있지 않고 민주당이 해도 너무한다라는 국민적 판단. 네. 이제 막 정권 출범했는데 지금 발목 잡기가 너무 과하다, 선거 네. 불복하냐 이런 말부터 해서 온갖 얘기들이 원래 다 나와요. 이 시점에서 특검하자고 하면. 근데 지금은 국민들이 특검하자는 여론이 더 높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문제가 명백한데 자꾸 덮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로 정당들끼리 내로남불을 반복해서 그런데요. 이 허위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대선 때 사과까지 한 건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게 무슨 소환조사 한번 안 하고 지금 뭐 불송치를 해버린 사안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논문 문제도 이건 너무 명백하게 말이 안 되는데 문제가 없다고 뭐 국민대에서 나온다는 일,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도 대통령이 대선 당시 했던 얘기랑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는 게 지금 밝혀졌지 않습니까? 녹취록이 지금 발견되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를 덮고 있고 공정하게 수사할 의지가 전혀 안 보이고 이러면은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스스로 뭐 저희 같은 패널들이 나와서 왜 이재명은 수사 안 하냐, 왜 특검 뭐 김건희 여사는 왜 수사 안 하냐 이것만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사정기관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 한쪽에는 지금 마치 타조처럼 머리를 박고 이렇게 타조 정국이고 한쪽에는 사정 정국을 하고 있으면 뭐 야당으로서는 그럼 특검 통해서 이제 공정하게 나도 수사 받을 테니 특검 통해서 믿을 만한 기관을 구성해서 이건 좀 털어버리고 정치권은 민생에 집중하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김건희 특검이란 게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간단치 않은 문제인 건 맞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혹은 정부 입장에서는 이 여론의 압력을 계속 견디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간단치는 않을 거예요. 저희도 왜 보면은 그 지난 정부에서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부에 뭐 2인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검찰이 드루킹 문제에 관해서 이제 뭐 별로 혐의 없음 이렇게 종결을 했지만 결국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가 뭐 막 단식 투쟁 이런 거 해가지고 결국 받았거든요. 이게 국민 여론의 압력을 견디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네, 국정 동력이라는 측면에서 또 그럴 것 같고요. 자,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셔요? 그게 사실은 이제 뭐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뭐 논문은 원래 이제 대학의 자치 사무고 이런 그 자잘한 변명은 차치하고요. 네.
민주당이 사실은 계속 사법 불신을 좀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이 좀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검찰의 수사가 불공평하다. 그러니까 야당에만 가혹하고 여당에는 관대하다라는 프레임을 걸려면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모든 수사들이 다 기소가 되거나 아니면 좀 수사의 속도가 계속 나거나 해야 되는데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도 목청을 높여라 주장했던 그 GH 그 합숙소가 이재명 대표 옆집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됐던 경기도시공사. 네, 경기도시공사의 합숙소가 이재명 대표 옆집에 있었다는 사실 이것이 선거 캠프로 쓰인 것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당시 이제 국민의힘에서 많은 준비를 해서 고발을 했는데 불송치 결정이 났어요. 그리고 법인카드 관련돼서도 김혜경 여사에 대한 수사는 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거 몰랐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검찰이 말이 안 되는 수사는 못 해요. 그것은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야당의 대표고 170석에 이르는 거대한 의석수를 가진 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이거 쉽게 못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 전에 그 국민의힘도 이 비판은 자유롭긴 어렵겠지만 계속 정치인들이 나서서 검찰 못 믿겠다, 검찰 못 믿겠다, 특검법 해야 된다, 특검법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특별이란 소리잖아요. 근데 특별이 상시화되면 그건 특검이 더 이상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계속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특검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안 되고 검찰의 수사 자체를 서로가 다 못 믿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국민들도 못 믿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의미에서 뭐 문제가 있다면 밝혀져야 되겠지만 민주당이 계속 모든 이재명 대표의 이슈를 대응하는 방식으로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을 들고 나오는 것은 저는 오히려 국민들한테 사법부신을 조장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특검을 하자는 게 뭐 일반론적으로는 특별한 게 안 좋지만 지금 민주당 논리는 검찰이 움직이지 않고 윤석열 검찰이기 때문에 특검이 아니고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역설적으로 네. 문재인의 검찰이었을 당시에는 그러면 어떻게든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보내야 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사활을 걸어서 법무부 장관부터 검찰 내부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내보내려고 했었던 와중에 왜 그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한 수사를 했느냐?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이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이기 때문에 관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를 민주당에서 하는 거죠. 바로 저는- 그런 얘기인 네. 거고요. 그래서 뭐 사법 불신을 조장한다라고 비판을 한다면 새겨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검찰이 그렇게 신뢰도가 높지 않아요. 신뢰할 만한 기관으로서 지금 활동을 하지 않았고 이게 여야 문제가 아니라 검찰은 여당이냐 야당이냐 문제가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를 해왔던 기관이기 때문에 뭐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든 뭐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든 검찰은 검찰 제 식구를 감싸기를 계속 해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제가 봐도 흘러가는 걸 보면 이게 참 신뢰가 잘 안 가요.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불송치됐다라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아예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래도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진도라도 나가는 거잖아요. 당연히 거기서 명확한 증거가 안 나오면은 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뭐 다시 진도를 빼는 건데 수사기관 단위에서는 한쪽에서만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거고 한쪽에서는 아예 수사가 진행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서로가 서로를 불신해가지고 계속 이거 탄압 아니냐 이런 식으로만 지금 정치권이 소모전을 벌일 것이기 때문에 특검을 해서 그쪽으로 그냥 아예 그냥 다 떠넘겨 놓고 정치권은 다시 제 역할을 좀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답니다. 네.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고요. 지금 9월 중순에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엔 10월, 11월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대선 연장전을 치르는 것 같은 느낌? 관전평으로는요. 실제로는 짧게는 몇 주 된 이슈지만 이거 지난 대선 때 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작년에도 있었던 내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국민들이 계속 대한민국이 이 얘기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없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쵸. 그거는 두 분 다 동의하시죠. 아 그럼요. 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특검법을 주장하는 민주당에서도 그 말씀은 동의를 할 겁니다. 네. 와,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동의하면서도 계속 싸움은 하는. 아까 평시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렇죠? 예. 평시가 아니라 지금 전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이 아까 그 영부인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평상시라면은 별 문제가 안 되는 상황까지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원래라면은 선거 2번 이긴 당 대표를 여당에서 쫓아내는 일은 없어요.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지금 아니거든요. 실제로 국민의힘의 경우에 본인들이 비상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비상 상황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국정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인 것이고 모든 이슈들이 방송하시면 잘 아시겠지만 몇 주째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를 둘러싸니 비대위가 어떻게 굴러갈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재방송을 하는 것이고 여야 대치 국면에서는 지금 쟁점 법안을 놓고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은 다 쏙 들어가 버리고 수사 가지고 너네들은 왜 수사 안 하냐 이거 서로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저쪽에서 공격하면 제가 방어가 안 되고요. 제가 공격을 하면 서로 방어가 안 돼요. 이거 좀 경계가 그만하고 서로 납득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수사는 전부 다 일임해 놓고 이제 정치를 좀 복원하자 이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 복원. 네, 그렇죠. 정치를 복원해서 해야 될 일들을 사실 거론해 보면 정치권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가 확 나오잖아요. 당장 물가 문제 심각하고 뭐 원달러 환율, 무역 적자, 뭐 에너지 문제, 기후 위기 문제 사실 그냥 보통 문제라고만 이야기하기도 심각한 아주 중대한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볼 때 한국은 정말 태평한 나라다. 아직도 대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면에서 두 분이 젊은 정치인으로서 각자 소속된 정당을 좀 견인해 나가신다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견인을 해 나가고 싶으세요? 일단 당내 민주주의도 좀 확보하고 그런 다음에 저는 좀 일단 원칙론으로 한번 돌아가 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복원됐다는 가정하에 정치를 해야죠. 정치를. 그러니까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계속 악순환을 반복시킬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해야 될 텐데 말씀하신 대로 뭐 물가 문제, 뭐 또 환율 문제, 뭐 여러 가지 첩첩산중으로 쌓여 있고 그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치더라도, 그러니까 국회의 역할이 좀 적다 하더라도 사실 국회 내에서 우리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당장 쟁점 법안이라고 하면 민주당에서 내놓은 노란봉투법, 네. 그러니까 이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률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사활을 걸고 막아야 되는 법안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뭐 그런 사실 정말 첨예한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그리고 보수 정당 또는 우파 정당의 이념성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정쟁에 대해서는 다들 무관심하고 그것이 입장 바꿔 예를 들면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표고 민주당의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어도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정치적 이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그다음에 뭐 사법 리스크에 따라서 똑같은 내용들만 공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정당으로서 저희가 표방해야 되는 것, 정당으로서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되는 것들을 제가 만약에 정당을 이끄는 입장이라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싸워야 할 것 가지고 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 말입니다. 네, 네. 네, 뭐 저도 똑같은 얘기죠. 사실 정치의 본령이라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 뽑아놓은 사람들이 대리해서 들어가서 이제 입장을 조율하고 뭐 의견을 조금 좁히고 이런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게 난망해요. 지금 되게 난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정부나 여당에게 우리가 입장은 다르고 의견은 다르지만은 서로 좀 절충해가지고 통합을 합시다 이런 정치의 본령을 얘기하면 그건 너무 판타지가 될 것 같고. 공통 공약 있지 않습니까? 대선 때 했던 공통 공약도 그 되게 얘기도 많습니다. 약속 다 했잖아요. 공통 공약부터 서둘러 처리하겠다. 네, 그거는 네. 뭐 이견이 있는 게 아니니까 국민을 위해서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부터 빨리 처리를 하자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고 지금 민주당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걱정이 많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래도 우리는 또 살아가야 되고 또 그런데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또 성남 FC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아닌 것 같은데도 다시 튀어나오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저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가지 범죄 행위들이 드디어 드러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건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국가의 기본적인 작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에 대해서 하 부대변인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뭐 국민이 지금 의혹을 갖고 있고 문제가 실제로 있으면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재명 대표 본인이라고 그걸 피하는 게 아니라 본인도 특검 받겠다고 했으니까 일단 그게 원칙이고요. 근데 지금 진행되는 걸 보면 저는 이 스토리가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이를테면 성남 FC 같은 경우도 이런 건데요. 이게 시작이 이게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던데 1991년 분당에 일기 신도시 개발하면서
이게 두산이 한 땅을 3,300평 정도를 구매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네. 여기 거기 병원 짓겠다고 했는데 뭔가 수익성이 안 나고 이러니까 94년도에 취소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두산에 이게 상업 용도로 좀 쓰도록 용도 변경을 좀 해달라라고 한 상황이었고 성남은 이거를 이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슈가 뭐가 터졌냐면 성남시에 있던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합니다. 뭐 LH부터 해가지고 여러 한 5개 정도 되는 기관이. 그래서 성남시 입장에서는 약 한 3,900명, 4,000명 정도 되는 고용이 축소가 됐고 근데 법인세 수익이나 이런 것도 줄어들겠네요. 세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산에서 그러면 여기에 이제 기업 유치를 좀 하면은 용도 변경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한 축이 있고, 그다음에 성남 F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민구단이 되면서 운영비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새누리당이 시민구단화하는 걸 많이 반대했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성남시장이 아니다 이거 운영비 12로 안 해도 된다, 후원 받으면 된다라고 해서 이제 뭐 네이버를 비롯해서 성남시에 있던 여러 기업들한테 후원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두산도 한 55억 정도를 후원금으로 성남 FC에 낸 거예요. 그리고 용도 변경이랑 맞물려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제3자 뇌물 공여라고 지금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게 되게 납득이 안 되는 게, 그러면은 이재명 의원이 시민을 위해서, 시민구단을 위해서 기업의 후원을 유치한 건데 그거에 지금 시민을 위해 뇌물 공여를 받았다는 건가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무리한 게 아닌가 하는 당시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시장은 돈을 한 푼도 안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받은 저는 모르죠. 모르지만 예, 지금까지 네, 나온 본인의 걸로 주장. 치면은 그거에 대한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는 건데 네, 지금 거기에 대한 건 안 나왔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무죄 추정의 원칙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런 증거가 안 나온 상황에서 바로 이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몰아가는 게 전 뭐 나온 것만 보면은 별로 이해가 되는 상황은 아니다. 김재섭 위원장님이 야당에서는 네. 지금 대선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정치보복만 일삼냐 이런 비판을 합니다. 정쟁에만 신경 쓰지 말고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자 이런 비판인데요. 아유, 뭐 당연히 맞는 네. 말씀이고요. 그거는 뭐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이 계속 이제 민생을 외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공력을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는 데 쏟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피장파장, 이것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공히 새겨들어야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남FC 관련돼서도 뭐 말을 좀 붙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우리 하 대변인님께서 이런저런 정황들이나 아니면 뭐 증거 같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실제로 제3자 뇌물 공여와 관련된 유사한 사안들을 보게 되면 사실 거의 다 전부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지자체장들이 이런 방식으로 뭐 그러니까 제3자 뇌물 공여 혐의가 있다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혐의가 없다고 해가지고 넘어가서 좀 미심쩍다 뭐 이 정도까지만 남아 있었는데, 고발인이 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한 것이고 그래서 경찰이 다시 재수사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 전과 지금과 다른 하나가 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뭐 수사가 뭐 지지부진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 압수수색을 하고 기소 결정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분명히 달라진 정황이 있는 겁니다. 달라진 증거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법리에 따라서 봐도 이것은 기소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사법부 판단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뭐 무조건적으로 다 정치적인 공격이다라고 할 것은 아니고 민주당에서도 이거 잘 받아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뭐 뭐 사법부의 견해가- 판단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경찰의 판단인데 그 판단이 어떻게 달라진지는 말씀처럼 이제 그 당시와 뭐가 다른 어떤 증거들이 나왔는지를 좀 더 검토해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현재 나온 정보와 보도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 부당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댓글 써주신 분 중에는 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국내에 머물면서 포항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자원봉사자들 이런 분들 격려해 주시거나 하는 활동을 해주시면 어떠냐 이런 아이디어도 주셨는데, 포항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럼 되게 고마움을 느낄 것 같기도 한데요. 저번에 수해 났을 때 제가 페이스북 들어가 보니까 네, 국민의힘에서 막 사고들을 치고 있더라고요. 뭐 네, 김성훈 비 오면 의원- 좋겠다 예, 이런 뭐 비 오면 거요? 좋겠다 네. 이러고 있고, 뭐 대통령은 이게 뭐 점검하러 간다면서 그게 또 뭐 홍보 자료로 써서 네, 막 그러는데 네. 제 앞에 딱 떴는 게 김재섭 위원장이 묵묵하게 가가지고 도봉구에서 그거 막 무거운 거 들고 막 이거 하는 거 하더라고요. 네. 지금 대통령실이 도봉구 당협위원장보다 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네. 예. 아니 그거 그냥 그런 식으로 뭐 연출하지 않고 안 해도 일을 하면은 사람들이 알아서 그냥 다 퍼지게 돼 있거든요, 요새는. 그렇죠. 태풍에 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그렇죠. 아니 이준석 대표도 포항에서 뭐 점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게 뭐 보여주기 위한 거든 어떻든 간에 그런 활동들이 계속 반복되면 하부이 저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다 알죠. 보고 판단하죠. 네. 그런 모습들 진정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모습들을 정치권에서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두 분 후토크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